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 시 국어의 예, 김도원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23학년도 수능 네. 이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좀 네. 추리신다는 말씀이죠? 네. 뭐 현우쌤은 뭐 그동안 많이 맞춰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매년 한 3작품? 네. 작년에는 맞아. 아무도 예상 못했던 현우쌤이 거사노 2 이거를 맞췄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맞아 윤홍길 거 나온다 그랬는데 네네. 윤홍길 거 나왔어요. 네. 뭐 그 잘생긴 우산 하나? 네, 그쵸. 네, 그건 저도 생소한 작품인데.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육사께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육사의 초가가 나왔고, 네. 그리고 탕군가. 그쵸. 예. 그 현호쌤이 또 빡센 게 재작년에 또 이용학의 그리움. 네, 그쵸. 그리고 또 맞아 서영은의 네, 그 사막을 건너는 법. 네. 그리고 최고운전까지 네. 맞췄죠. 그쵸, 그쵸. 예. 현호쌤 여러분 미친 예측력입니다. 네. 심지어 20학년도 수능에는 진짜 저는 생소했거든요. 네네. 예, 신계영의 월선원 16곡간가? 제목이? 월선원 16경가죠. 16경가. 네. 예, 그리고 UC3대록도 맞추고, 여러분, 믿어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뒤에는 또 많은 이제 국문과 국교과 또 선생님들과 이 현재 강사,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쵸. 한번 이 현호쌤과 저희의 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왜냐면 이제 시험이 마무리될 때는 모두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어느 한 과목에 치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기스를 봐야 되는데, 이 국어에서도 이제 뭘 한정된 시간에 볼 거냐. 네, 그쵸. 그때 이제 저희가 픽해준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문학을 찍기 전에 운문에 대한 그런 개관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운문 같은 경우는 이제 EBS 연계 한 작품, 그리고 외부 작품 한 작품, 이런 식으로 해서 2작품, 내지는 아니면 외부 작품 2작품에서 3작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현대시하고 고전시하고 조금 다르긴 하는데,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신 시인이 되고, 또는 현존하는 시인이더라도, 지금까지 출제한 경향을 봤을 때, 가장 나이가 적은 시인이 55세 때 그 작품을 쓰셨던 그런 분이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 그때 다 선생님들 모아서 다 통계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통계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이 있죠. 네. 우리 은교. 그쵸. 강은교 교수님을 제외하면 여성 작가는 나오지 않는다. 아직 좀 현대시는 좀 마초적인 그런 출제 그쵸.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존하는 시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0세 이상, 그러니까 50세 미만인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려도 된다. 출제 안 된다. 또 여성 시인들도 많이 출제가 안 된다. 배제가 된다. 그쵸.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미루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작품을 좀 추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수능 출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교훈적 주제의식의 작품들을 많이 출제를 해요. 그 교훈적 주제의식이라는 것은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어떤 극복 의지나 아니면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올해 그런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작품은 조금 많이 배제가 되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사설 문제집,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경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작품도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것들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고전시가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지금까지의 경향을 볼 때 좀 긴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가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때 좀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누앙사나 만원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고전 시간은 저도 좀 약간 살짝 더 만져주면 민우용의 극루사라든가 그쵸. 이일의 저곡정가 팔고 그쵸. 그리고 맞아
일로 형님, 네. 우리 가사에 그쵸. 근무를 했던 그렇죠. 일로 형님의 박일로의 사제곡 이런 것도 좀 그쵸.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가사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그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약간 현대시는 조금 우리들한테 익숙한 작품,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나 이 작가 알아. 이 작품 알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됐다면, 근데 어쨌든 수능은 시간 안배도 해야 되고, 그 난이도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고전이거든요. 왜냐면 애들 고전어 몰라요. 잘 외우지도 않고, 그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어 해석에 막히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좀 노리는 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길고 고전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혹은 또 잘 알려진 가사들도 많이 나오죠. 그쵸. 21학년도에 그 3인곡이 그쵸. 나왔으니, 네. 이번엔 좀 송민곡이 좀 격가지로 그쵸. 결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사 출제가 굉장히 높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가사는 가사대로 출제되고 또 고전 문문이 또 복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합으로 나온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복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전시와 수필이 복합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오, 재밌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전시와 현대시가 복합해서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고전시와 소설이 복합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고전시 소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심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고전시하고 현대시의 복합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사실은 수능에서 이 수필 또는 희곡이 단독 지문으로 나올 때 고전시와 현대시가 복합하는 그 작품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번 수능 예상을 하면서 수능 습관이나 수능 완성에 항상 이제 수필하고 희곡도 실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희곡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번쯤은 희곡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희곡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희곡 하나를 그 단독 지문을 내고 이것을 고전시하고 현대시를 복합해서 지문을 내는 그런 경향도, 그런 출제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희곡을 단독으로 내고 네. 고전시랑 현대시가 결합한다고요? 네. 세 번째 제가 말한 고전시하고 소설 이 결합은 선생님도 되게 신박한. 근데 이 소설은 그러면 그 현대소설? 현대소설이 될 수도 있고 고전소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조합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쵸. 고전소설이랑 네. 그 가사랑 결합되면 그쵸. 애들 미칠걸요? 네, 그래서 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는, 이 조합이 가능은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향을 봤을 때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 부분에서 통수 치는 게 또 수능의 역할이거든요. 네, 항상 그래 왔어요. 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나올 거다 했는데 전혀 안 나오고 다른 신유형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가 굉장히 애먹을 거예요. 문학은 한 25분에 풀어야 될 텐데 그쵸. 여기 또 차질이 네, 생길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시간이 어렵다는 얘기는 수능에서 뭐다? 불수능이다. 수능에서의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 중에 지표 중에 하나가 애들이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능 경향을 봤을 때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 어려워진 패턴이 그냥 작품 자체를 어렵게 내는, 문제와 작품 자체를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어휘적인 부분에서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저런 다 했을 때, 이제, 좀 논란도 됐었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렵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아예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자. 라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수능도 조금 어렵게 냈고 싶은데 이런저런 걸로 어렵게 내버리면 조금 논란도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시간적으로 길게 해서 그 시간적으로 애를 먹이는 네. 장치 중에 네. 하나가 고전이다. 그쵸. 고전 시간이라든가 고전 네. 산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설 얘기하면서 고전 소설을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지금 고전 소설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고전 소설은 뭐가 나오냐? 그쵸. 저는 이제 뭐 춘향전이 의외로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가장 유력한 것은 조이안의 최척전이 나올 것 같다. 네, 그쵸.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최척전 하면 또 현호쌤이 또 전문가 아닙니까?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학부 때 되게 많이 봤던 작품인데 제가 최초전을 좀 유력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구문학적인 의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네? 갑자기? 네. 네. 소원이요? 네. 통일. 통일이죠. 네.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한문 소설은 뭐죠? 금오시나. 금오신화죠.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한글 소설은 뭐죠? 홍길동전. 홍길동전이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프레임이 뒤집어진 게 꽤 시간이 됐거든요. 혹연히 한글을 싫어했다는 썰이. 네, 맞아요. 예. 허균이 지은 작품들을 봐더라도 하나도 한글로 쓴 소설이 없고 다 한문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쓴 글이었는데 유독 홍길동전만 왜 한글로 썼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의문 품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작품이 발견되냐면, 채척전이라는 한글 소설이 발견이 돼요. 네. 근데 그 채척전이라는 한글 소설은 완전히 한글 소설은 아니고, 예전에 한문으로 썼다가, 실제로 중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가정소설로서 이 채척전이 굉장히 좋다. 모든 백성들한테 읽혀라 라는 지령을 내려서 이거를 한글로 번안을 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길동전도 한글로 쓰진 않고 한문어로 썼다가 번안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유력한 얘기고요. 그럼 시기상 최척전이 더 앞선다는 얘기죠? 그쵸. 시기상 최초전이 더 앞서죠. 100년 정도가 앞서요. 오. 네. 그래서 그런 게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문학적인 의의가 있는 소설이면서 가정소설이고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초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고전소설은 EBS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요. 네. 현대소설에서 연계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흐름을 이번에 깨서 고전산문에서 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흐름을 계속 이어진다면 연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 네. 고전소설은 주제별로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주제별. 영웅소설은 그쵸. 네. 주제별로 점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약간 이 고전소설은 EBS 연계는 안 되지만 좀 뻔한 소설, 우리가 좀 아는 주제 위주로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주제적인 걸로 봤을 때 저는 3가지 주제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소재죠. 바로 영웅 이야기. 지금까지 고전소설에서 출제됐던 그런 주제들이 좀 영웅소설, 영웅 이야기 주제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영웅소설 쪽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제일 높다. 두 번째는 가정 내 이야기. 네. 결혼을 해야 또 네, 그쵸. 가정 갈등도 겪어볼 수 네. 있는데. 그래서 가정 내 이야기, 이 부분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그런 출제가 될 것이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애정 문제, 그런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고전소설에서 옛날 조선시대 소설을 보면 대부분 조선시대의 문화 자체가 점지해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소설들은 그거를 탈피해서 자유의지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소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채초전,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오로모노치 첫전이 좀 유력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수능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종종 꽤 많이 보였던 작품 경향이에요. 바로 판소리개 소설입니다. 네, 수능에서 판소리개 소설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올해는 나올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자. 올해는 이 판소리개 소설이 나올 타이밍도 됐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주제를 조금 거르지 말고 조금 이런 장르 이런 주제로 이런 소설들이 있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한 번 더 훑고 지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흥부전이나 아니면 춘향전, 그리고 이 춘향전과 약간 성향이 비슷한 스토리인 이제 옥단춘전, 이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대성전이라든가 황새결송, 이런 작품들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나올 수 있는 작품들 한 번 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윤지경전, 이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화상중봉기, 이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작자 미상이군요. 네, 둘 다 작자 미상이고, 그리고 제가 네네. 제가 고전산문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작품이, 중요한 작품이, 이것도 역시 작자 미상인데 개우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맞아. 그 네. 개우사라는 작품도 중요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현대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현대시로 한번. 현대시 하면 저는 이제 김소월. 네, 10년 동안 이제 김소월의 작품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수능에 김소월 작품이 4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4개 나왔죠. 예, 근데 10여 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바라건대 우리에게 네. 그 점점점 네.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장성남의 배를 매며 네. 예, 그렇죠. 이런 작품들이 김소월과 장성남 네, 그쵸.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 있습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좀 찌라시긴 한데 어떤 그 학원 강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김영랑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이제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이번에 현대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는 크게 2가지 정도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시, 그리고 2번째는 이제 6.25 전란 전후의 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소월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김영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시인이잖아요. 그런 시인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다와 나비에 대한 그쵸. 답시 그쵸. 그 나비와 광장? 나비와 광장. 맞습니까? 그쵸. 나비와 광장도 충분히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백석의 사진이 있잖아요. 예, 그 윤동주를 1사분면으로 할 때, 네. 여러분 기준에서 2사분면에 노란색 백석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백석의 함수시초,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목월의 시라는 작품, 그리고 이제 그 박두진의 도봉이라는 작품이 도봉도.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실렸던 작품인데 이 정도 작품을 여러분들 조금 유익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수능 완성에 보면 김춘수의 강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또 수특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수특에도 나왔고, 그리고 이게 김춘수라는 작가는 굉장히 또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시 우리가 뭐 빠뜨린 거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작품 더 추천한다면? 마지막으로 한 작품 더 추천한다면, 그 최승호 시인의 아마존 수족관. 그것도 나올 법하죠. 네, 그것도 그것도 주목받는 시인 아닙니까? 그쵸. 그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제 현대소설로 넘어갈까요? 네. 저 현대소설은 하나만 일단 픽하겠습니다. 올해는. 네. 네, 전 소설가 구보씨의 1일로 가겠습니다. 그쵸. 특히나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1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설의 흐름하고 약간 조금 독특한 소설이죠. 시점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시점이 4가지 시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나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 듯 아닌 약간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선택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보는 것만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머지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그런 이제 독특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잡주인물의 속마음은 네, 알 그쵸. 수가 없는. 그쵸.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구성상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나올 법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 뭐 네, 다른 작품을 보면 타인의 방이라든지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소자전 그것도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잔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도요새에 관한 명상. 네, 그 기본 작품 아닙니까? 네, 기본 작품이죠. 그것도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으로 네. 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 김유정 작가님이 네. 현실에서 이제 네. 여성분들과 잘 안 네. 돼서 그쵸. 정신승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동백꽃도 그렇고 그쵸. 이 대릴사회제가 나오는 본봄을 또 예상하셨는데 네. 왜 그러십니까? 일단 봉봄을 쓰셨던 김유정 작가분이 그 배경 자체가 일제강점기의 배경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봄봄이라는 그 소설 자체가 어떤 가정 이야기 소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그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유정의 봄봄도 충분히 나올 법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현대 소설이 출제가 된다면 현대시하고 현대 소설이 거의 궤를 같이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현대 소설도 일제강점기 아니면 6.25 전랑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현대시에서 일제강점기에 나오면 현대 소설은 그거를 피해서 6.25 전란이나 아니면 90년대 이후 인간 소외를 다루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것 같고요. 현대시에서 6.25 전란을 다루면 현대소설에서는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산업화 또는 90년대 소설, 네, 그런 인간 소외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고전소설 코너 때 여쭤보려고 하다가 현대소설이랑 묶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현대시나 웬만한 고전시가들, 뭐 네. 가사는 아닐 수 있지만 네네. 이런 고전시가나 현대시들은 작품 전체가 수특이나 수완에 나오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학습이 되지만 네. 고전 산문이나 네. 이렇게 현대 소설 네. 혹은 극수필 네. 이런 것들은 이 출제가 네. 우리가 공부한 부분 외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 뭐 어떤 수험생들한테 어떤 요령이 있는지. 중요 작품 위주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형님의 힘을 빌려서 조금 그 외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현실적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줄거리 정도? 전체 줄거리 또는 중략 줄거리 정도, 그러니까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현대소설의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현대소설은 그 출제된 작품이 그 앞부분 줄거리와 중략 부분 줄거리 또는 중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현대소설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특히 중략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략 부분 전후로 해서 인물들의 갈등이나 상황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나 공간도 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출제 요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중략 부분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학에서 또 박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이 중요하죠.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르가 됐던 간에 항상 그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보기를 먼저 봐라.
그 보기가 주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멋대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보기를 바탕으로 적용해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가르칠 때 보기의 속성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 여러분, 박스가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런 외재적인 요소 중에서 그쵸. 표현론적 관점을 그쵸. 받쳐주는 작가의 생애나 그쵸. 이런 거고, 그쵸. 나머지 하나는 선생님께서 시 자체적인 그런 속성에 대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이 시의 그 시적 세계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보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도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작품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기 박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작품에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그런 보기 박스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오든 여러분들 보기를 보고 보기 내용이 설령 그 작품 해석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보기 박스에 있는 표현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에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극수필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극수필 하면 저는 우리 범석형, 차범석의 네. 볼모지랑 그쵸. 그리고 강백이 형, 네. 이강백 형의 알을 그렇죠. 좀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극수필의 거의 희곡의 아버지격이죠. 네. 이강백 선생님과 차범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고 희곡 쪽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희곡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 수필보다는 희곡에 조금 더 방점을 여러분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희곡이 단독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시 운문 파트에서 현대시하고 고전시를 결합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그 극수필에서 또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작가가 유치진입니다. 그 유치진의 토막, 이게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에서 이강백의 알이 나왔다면 수능 완성에서도 이번에 이강백의 희곡이 한 번 더 실렸어요. 뭐였지? 그 작품이 뭐냐면 영원행 일기라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골고루 이강백의 작품이 실려 있기 때문에 희곡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현대시, 현대소설, 네. 고전 운문, 고전 산문, 네. 극수필까지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시간만 딱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딱 제목을 보고, 이건 이거였지, 네. 이러면 넘어가고, 네. 내신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 균형 있게 네.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걸 받아 적는 건 좀 여러분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정리해 놓은 문건이 있어요. 네. 네, 그 문건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뭐 유튜브로 연락을 주시든, 네.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자막 나갈 겁니다.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한테 당부 말씀. 네. 여러분들이 물론 다 맞히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맞히기 힘들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는 것 위주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도록 노력하자. 그쵸, 복합이나 네. 뭐 이런 네. 것들은 그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 잘 보시고 네. 또 좋은 모습으로 네.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 가시고 네. 그 동아리 같은 데 가셔서 저희 채널 강제로 구독시키시고 네, 그렇죠. 그런 활동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어디 안 날아가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수능을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바시 국어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능 기원을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독서 예측도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까지 해서 마지막 수능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